청약제도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초급매를 하셔야 우리 구독자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서울 한복판에 8억이 말이 되겠습니까? 청약에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경쟁률이 너무나도 높을 겁니다. 언제 기다려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131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어제 대책 발표 영상 중에 청약 관련 내용을 관심있게 봤는데 역세권 청약 기다리는 건 어떤지 대표님 고견을 듣고 싶네요. 옥수동 파크힐스 25평에 전세에 있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약제도 계속 기다리는 건 무모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장에 나와 있는 초급매 물건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지역 일대에선 초급매 물건 전부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지금 정고점을 회복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물량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이 어제 영상을 보시고 청약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청약을 기다리는 건 무모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 윤석열 정부의 청약 제도가 함께 담겨져서 주택 공급 발표를 했었는데요. 역세권 첫집에 대한 청약 제도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내 집 마련 리츠라는 청약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원가에 대한 청약 제도, 총 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대책이었는데,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청약 제도도 있고, 또는 서울 같은 이런 도심 지역 일대 역세권 바로 주변 일대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청약 제도도 함께 포함돼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주택 공급에 5년 동안 총 270만 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270만 호는 5년 안에 입주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아니라 큰 틀의 청사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인허가 물량에 대한 부분을 270만 호로 정한 대책이었다. 자, 그렇다면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5년 안에 만약에 인허가 물량을 5년 동안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소 아무리 빨라도 3년에서 5년 안에 입주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이 보고 계신 서울 중심부 지역 일대에서는 민간 분양이다 보니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시점부터가 인허가 시점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부터 아무리 빨라도 7년 정도는 걸려야 입주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7년까지 270만 호를 서울 포함해서 전국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서울 같은 지역 일대에서는 5년이 지나고 나서도 7년 안에 입주를 할 만한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10년 넘게 우리는 장기간 입주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민간 분양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청약 제도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초급매를 하셔야 우리 구독자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비교를 해가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동구 지역 일대 거주하시다 보니 성동구 주변 일대인 청구역과 약수역 주변 일대로 제가 비교 삼아서 좀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평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우리가 대략 예측을 해봐야지 나중에 청년 원가 청약제도의 분양가가 얼만큼 책정이 될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지 면적을 25평 기준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보통 25평 기준에서 9평에서 한 11평 사이로 책정이 됩니다. 10평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에 대한 청년 원가 청약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대곡역 주변 일대라고 제가 지칭을 그냥 예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곡역 주변 일대가 평당가가 거의 한 2천 수준인데 2천만 원. 공시지가로 토지를 수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한 500만 원 나옵니다. 500만 원. 자, 그리고 여기에 가산비가 들어가죠.
가산비라는 건 시공사 시행사의 수수료, 이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에도 약 10%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축 비용이 또 얼마 나오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건축 비용에 있어서 분양 면적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분양 면적이 25평입니다. 전용 면적이 18평이고요. 여기에 건축비가 평당 거의 한 6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건축비에 가산비가 10%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분양 면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단이나 주차장, 그리고 복도 같은 공용 면적이 있을 수 있죠. 이 공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평 수준에서는 한 20평 정도 나옵니다. 대략 20평 정도. 자, 그러면 20평에 평당가 한 400만 원 정도 잡고, 여기도 마찬가지 10% 가산비 포함시킨다라고 한다면 금액이 얼마 정도 산정이 될까요? 자, 토지가는 얼마죠? 약 5,5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 건축 비용은 얼마 되냐라고 본다면, 분양 면적에서는 건축비가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용 면적의 건축 비용에서는 약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저기 공공택지에서 조성이 돼서 이 청년 원가 청약제도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양가가 대략 얼마 정도 책정이 될 수 있냐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약 3억 2천 정도가 된다. 3억 2천. 3억 대면 우리가 청약을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입지가 조금 좋은 대곡역 인근이지만 만약에 입지가 조금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공시지가는 이거보다 더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공시지가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 일대에서 만약에 공공택지로 만약 3기 신도시 추가적으로 발굴이 된다라고 한다면 약 3억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공공택지에 청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민간 도심복합 사업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시다 보니 제가 예시로 약수역 그리고 청구역 이 주변 지역 일대인 25평 아파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주변에 민간 도심복합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이거 분양가는 얼만큼 책정이 과연 될까요? 공공택지에 3억 2천의 분양가처럼 이렇게 적은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자, 서울 같은 지역 일대는 민간 도심복합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울의 민간 도심복합 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를 수용할 수가 없겠죠. 기존에 지어져 있는 종전주택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주변 시세 대비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약수역과 청구역 주변 일대를 본다면 역 주변은 더 비싸요. 거의 한 평당 2종 주거지역 일대가 4천만 원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역과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 일대는 3천만 원대 수준이고요. 근데 역 주변 일대다 보니까 2종도 있고 3종도 있죠. 3종은 5천만 원이 넘어요. 준주거 지역 일대는 거의 7천만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서울 중심부 약수역과 청구역 주변 일대에 토지를 매입하려면 토지가가 약 5천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5억 5천 정도가 될 겁니다. 5억 5천. 토지 가격만 5억 5천입니다. 여기에 건축 비용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분양가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8억 정도가 나올 겁니다. 8억. 8억. 공공택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양가가 책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8억은 시세에 대비해서 약 60% 정도가 분양가로 거의 대다수가 책정이 되거든요. 약수와 청구역 주변 25평 수준에서 약
13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60%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분양가가 7억대 후반 정도가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8억 수준으로. 지금 둔천주공도 평당 4천만 원 수준으로 지금 책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25평 수준에선 10억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 성동구 지역 일대에서도 약 8억대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렇다면 도심복합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 역세권 첫집에 대한 청약제도와 함께 내 집 마련 리츠 사업으로 청약을 우리가 당첨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아파트, 주변 아파트의 대장 아파트가 매매 금액이 16억까지 찍었다가 요게 지금 금매 수준에서 약 13억대로 가격이 떨어진 금매 물건이 나온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물건을 매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넘어가서 10년째 매매 금액 한 20억 정도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억보다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강남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가 80년도에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90년도에 1억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2000년도에 3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약 15억으로 올라갔고, 지금 현재 30억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물에 대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당연히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수적으로 한 20억 정도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역세권 첫집에 대한 청약 제도로 우리가 청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게 8억이지만 지금 사전 청약에선 8억으로 만약에 분양가가 책정이 돼도 본 청약에 가서는 이게 당연히 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건축 비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토지 비용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일대가 선정이 되면 토지 가격은 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양가가 차후에 지금은 8억이라고 하더라도 10억 정도로 분양가가 다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3기 신도시의 성남 복정 지역 일대 분양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7억 합니다. 7억. 3기 신도시에서도 7억이 나와요. 7억.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8억이 말이 되겠습니까? 8억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 사전 청약에서는 7억이라고 얘기는 해놨지만 나중에 본 청약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금 원자재 가격과 함께 자재값 상승, 그리고 땅값 상승, 이거 전부 다 분양가에 다시 재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7억이 아니라 더 높아진 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셔야 된다. 이 또한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분양가가 차후에 10억 정도로 적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분양가가. 그리고 양도할 때 이 아파트가 지금 기준에서 양도금에 20억까지 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0억까지.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나 발생되죠? 약 차익이 10억 정도가 발생이 될 겁니다. 다만 차익의 70%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30%는 환매 조건이에요.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따라서 차익의 70%만 가져가는 상황이다 보니 약 차익이 7억 정도밖에 나지 않겠죠. 이 방식이 역세권 첫집에 대한 청약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집 마련 리츠 사업에 대한 청약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분양가가 10억이래요. 10억. 그리고 요게 이제 분양 전환할 때 10년 뒤에 요 전환할 때 20억이 됐대요. 20억. 자, 그렇다면 처음에는 분양가의 50% 정도를 선납하고 10년 동안 최대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년, 8년, 10년이 되는 시기에 다시 분양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양가 선납을 얼마예요? 50%니까 5억 정도를 주면서 임대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분양가 절반인 5억을 분양 전환할 때 다시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분양가의 절반에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분양 전환 당시에 매매 금액에서 감정가의 절반을
분양가로 잔금 치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분양 전환할 때 매매 금액이 20억이라고 한다면 감정가는 거의 한 90% 수준인 18억 정도의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에 절반 정도를 분양가로 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 9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총 분양받은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약 14억이 되는 거다. 14억. 그렇다면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분양가 14억에서 만약에 바로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20억에 약 차익이 6억 정도 나 있는 거다. 이게 내 집 마련 니치 사업입니다. 이 청약제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그래도 양도 차익이 좀 크게 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 번째, 만약에 우리가 금매를 잡았을 경우, 지금 이 아파트의 금매를 16억짜리 13억에 떨어졌을 때 금매 13억에 매수했대요. 똑같이 이 아파트 양도할 때 20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나 발생이 된 걸까요? 차익이 똑같이 약 7억 정도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양도 차익이 거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불확실성이. 청약에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경쟁률이 너무나도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게 입주 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장기간 우리가 임대에 거주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5년 동안 270만 원을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했지만, 주택 공급을 해서 그게 입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허가 물량 때까지 5년 안에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5년 동안 약 270만 호가 전체 전부 다 인허가를 받는 게 아니겠죠. 만약에 최대치 270만 호가 5년 동안 인허가 물량에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인허가에서부터 입주 때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소 7년 걸립니다. 7년. 그러면 지금에서부터 약 10년이 넘어간 시점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10년 안에 어떻게 돼요? 양도차익 7억을 이미 받죠. 양도차익 7억을 보고 또 10년 이후에 상급지 아파트를 또 갈아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아직 입주가 안 됐어요. 10년 안에. 3번은 금매를 잡았을 경우 10년 뒤에 양도차익이 만약에 발생되면 이 양도차익 일부분에서 우리는 또 상급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상급지로 우리가 투자에 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를 봤을 때 어디가 더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가 훨씬 더 좋은 방향이죠. 언제 기다려요? 기다림에 지치고, 그리고 분양가도 지금의 분양가가 분명히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또한 청약에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초금매로 매수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